근데 암도 워낙 많아 가지고요. 또 암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도 좀 잘 드시고 너무 어떤 소식을 한다거나 또 너무 어떤 그 특정한 음식을 뭐 드신다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서 '아 이 암 환자 이거 먹어야 된대.'라고 해서 미국의 암세타라든가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보면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약을 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합을 썼을 때 네, 오늘은 아마 고등학생이라면 모두가 아는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얼굴은 모르셔도 아마 이 약사님이 쓰신 책은 아마 다 읽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정순구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약사이면서 그리고 약의 역사와 과학을 쉽게 풀어서 글을 쓰는 정승규 약사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약사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두 가지 책 제목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는 인류를 구한이었고 하나는 이제 인류에게 필요한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잖아요. 이 약의 구분을 저는 약간 모호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누셨나요? 책이 이제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과거에 옛날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약이 개발되었던 그런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뭐 페니실린이라든가 마취제라든가 그리고 고혈압약이라든가 항암제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그런 좀 옛날부터 이야기하면 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생존을 지켜준 그런 약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면 두 번째 나온 책이 인류를 구한 11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좀 정신과 계통에 또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무렵이 코로나19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예, 그와 같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탈모라든가 또 그 미래지향적인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약을 넣은 것이 크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 생기부 필독 도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특히나 더 약대나 의대, 한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무조건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사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실 때 이런 상황들을 좀 기대하셨나요? 사실 저는 뭐 생기부 필독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약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신약 개발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신약 개발 기간이 엄청 길어요. 한 10년에서 15년, 어떤 경우는 20년도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1차적으로 약대생이겠죠. 그리고 뭐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희망이 되고 또 뭔가 또 스토리가 있으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뭐 노벨상을 탔다거나 엄청난 약을 개발하면 또 동기부여도 되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원한만에 읽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썼을 것 같은데 혹시 약사님께서 '아 진짜 이런 리뷰, 이런 반응들은 좀 기억에 남는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그 저도 블로그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 저도 좀 블로그를 보면서 좀 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약대를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사실 약에 대한 것은 과학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내용 참 주로를 이뤄요. 사실 우리가 학교 배울 때도 대부분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고생이 보기에도 이거는 참 이해도 쉽고 또 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 크게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제약회사 다니시는 영업사원이 올려줬더라고요. 보통 제약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 판매, 마케팅, 영업 쪽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책을 써줘서 정말 고맙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떤 리뷰가 기억이 남습니다. 네. 아마 약사시니까 아마 약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또 약을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도 좀 짚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이라는 것은 그 인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이 먼저 있었죠. 일반적으로 질병이 먼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시행착오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약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화학적인 독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뭐 백신도 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약이라는 것을 정말 잘 쓰게 되면 엄청나게 인류의 그 수명을 늘리고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한 정말 대표적인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남용이 되거나 또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대표적으로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죠. 임산부의 입덧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뭐 한 기형아가 12,000명 이상이 태어난다거나 뭐 이런 사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면이 부각되다 보기보다는 나쁜 것이 사실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한번 크게 대더특필이 되면 정말 약은 피해야 해. 가능하면 약을 먹지 않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약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임상 과정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떨 때 이 약을 제대로 쓰는 거가 정말 내 자신의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어떤 분들은 약을 정말 먹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안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또 굉장히 잘 챙겨 먹고 많이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약에 대한 정보의 어떤 불균형 그런 것도 있고요. 정말 약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약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뭐 끼니 때마다 영양제라든가 뭐 비타민제라든가 챙겨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의학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좀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원인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어떤 메디칼 서적이 의사 위주로 또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들은 임상이라든가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깊게 많은 서적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만 또 약사 입장에서 보는 부분은 또 좀 다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의료 다큐멘터리를 봤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병을 고친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얘기가 약이랑 독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의 그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뱀의 독 같은 게 정말 이게 약이랑 똑같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사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실제로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한 16세기 스위스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파라스텔수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광물에 관심이 많아서 스위스가 좀 산 쪽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약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나중에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또 약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독이며 그 용량이 약과 독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이 생명에 정말 요긴 하지만 물을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면 이 독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르핀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쓰게 되면 인류에게 정말 유용한 진통 효과를 가지는 어떻게 전쟁터의 군인들에게는 정말 요긴하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오남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에 사용하는 보톡스도 원래는 식중독 균이거든요. 이 균이 이제 결국은 그 아주 소량 정제해서 정말 정밀하게 사용되면 피부 주름을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양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과 독은 결국엔 용량의 차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똑같은 물질도 그렇게 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약사님의 그 복약 지도 하에 약을 먹어야지만 이게 약으로서 작용을 하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하나를 더 먹고 덜 먹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뭐 그 약 하나를 더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없는 약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약 하나가 엄청나게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도 있거든요. 이것을 안전력이 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도 심장약에 쓰이는 디곡신이라든가 또 혈액 응고제에 쓰이는 그런 약들은 계속해서 이제 피에서 이제 혈액을 뽑아 가지고 그 수치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약도 있거든요. 이런 약은 정말 어떤 반알, 한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 있고, 어떤 약은 뭐 한 번 뭐 한두 알 정도 더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비타민제 하나 더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예,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약의 특성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 약이 어떻게 개발이 될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코로나도 겪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 뭐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빨리 맞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이 보통 약은 어떻게 개발이 되나요?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약을 천연물에서 사용했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동양에 또 그런 한방이 있잖아요. 그 자연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식물을 가져와서 식물 안에 있는 성분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열이 나니까 뭐 포도나무 껍질을 다려 먹었더니 열이 떨어졌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뭐 안데스 고원에 있는 키나 나무의 껍질을 다려 먹었더니 말라리아 열이 떨어졌더라. 뭐 이런 어떤 경험이 쌓인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약이 개발된 경우가 있고, 또 초기의 약물 개발의 역사를 보면 아주 우연히,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약이 개발된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플레밍이 발견한 테니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푸른 곰팡이 포자가 나와서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큰 그 항생 효과를 가지는 그런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남자들도 잘 아시지는 비아그라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효과들이 다 함께 발견이 되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는 인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복잡한 것까지 알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정교한 방식으로 디자인하면서 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약사님이 이 책을 처음 쓰실 때랑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저는 AI의 등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AI의 그 등장이 이 약 개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사실 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어떤 새로운 물질, 새로운 화합물을 이제 결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한 뭐 3년, 뭐 짧게는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뭐 아미노산만 넣어도 그 입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입체 구조에 딱 알맞는 어떤 그 분자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그 컴퓨터 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이 딱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질환에 그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화합물을 한 5,000개에서 10,000개를 합성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약이죠. 그것을 일일이 한번 다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걸러내고 그래서 약이 되는 경우가 거의 1개 내지 2개밖에 안 돼요. 만약에 5,000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5,000분의 1의 어려운 확률을 뚫고 신약이 하나가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케토프릴 같은 그 고혈압약 같은 경우 보면 어떤 뱀의 브라질 독사에 나오는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가진 힌트를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 때 아주 뭐 적은 개수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혈압을 낮추는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컴퓨팅 기법이라든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워낙 또 바이오 약품 있죠. 또 이런 약들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엄청나게 고도로 그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런 약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약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약을 구하려고 하는, 약을 사려고 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이 약사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약이라는 게 좋겠으면 정말 좋은데 오히려 약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는 환자분들도 혹시 많이 만나시나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을 복용하면 처방을 해서 이제 약국에다 약을 먹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그 용법에 맞춰서 쓴다면 아주 유용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가 먹었는데 뭐 너도 한번 먹어 봐." 내지 뭐 옆집 엄마가 먹었는데 좋다더라. 나도 한번 먹어 볼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약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는 아주 이제 표준화돼 가지고 용량과 성분이 딱딱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의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간에서 대사하는 능력도 다르고요. 신장에서 배설하는 능력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그런 체질의 차이 그리고 몸의 상태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좋다더라, 뭐 누가 이거 먹으니까 훨씬 낫다더라, 뭐 그런 어떤 것을 이제 따라하다가 훨씬 좀 더 안 좋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이제 누가 "아 나 이 약 먹고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에너지 넘쳐." 해서 이제 나도 요즘에 힘이 없는데 이 약을 좀 먹어 볼까?" 이렇게 그냥 의사나 약사의 그 지도 없이 약을 임의로 먹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인체상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먹는 어떤 특정한 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딱 맞춰서 처방이 되어서 약을 먹는데 그래서 효과를 본 건데 B라는 사람이 전혀 나는 또 다른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계산이 없이 그런 확인이 없이 약을 먹게 되면 그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족끼리 뭐 감기약 같은 거 이제 누가 이제 가족들이 보통 한 명 걸리면은 다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내과 가서 약을 타 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하루 정도 먹었더니 괜찮아졌어. 근데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뭐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 약들을 공유하는 거는 뭐 괜찮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해열제라든가 진통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코감기 약이라든가 기침약이라든가 보통 감기라는 것이 그냥 그 대증 증상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콧물이 나면 콧물을 안 나게 하는 거고 기침이 날 때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고 열이 나거나 머리 아플 때 그 열을 낮춰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뭐 그런 뭐 진통제 하나 먹었다고 타이레놀 하나 먹었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열이 떨어지고 머리가 안 아프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목이 붓고 염증 편도가 붓다거나 해가지고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뭐 3일분 처방받았는데 아빠가 3일분 처방받았는데 하루만 먹고 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약을 다 안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 세균이 있어서 그 감안을 해서 처방을 했는데 세균이 다습지 않는 그런 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하루분 먹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항생제의 어떤 내성이 훨씬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약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의원이나 내과 이런 데 가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와서 약을 뭐 3 일치든 5 일치든 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5 일치를 탔는데 3 일만 먹고 이제 병이 다 나았어. 그럼 이제 이틀치가 남잖아요. 근데 이 약이 이제 저희 집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까먹고 이제 그냥 약통에 넣어 놓으면은 6 개월에도 1 년이든 지나가겠단 말이죠. 심지어 뭐 2-3 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2-3년 뒤에 내가 좀 감기가 걸렸어. 근데 뭐 당장 뭐 사 놓은 약은 없고 2년 전에 그 약이 보이네. 그 약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보통 그런 경우는 좀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개봉하기 전 근데 포장에 보면 이제 유효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약의 유효기간은 뭐 1 년이다, 2 년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한이 나와 있는 것은 그 포장된 상태에서의 유효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을 이제 조제를 할 때 이 약에서도 이 약 뽑고 저 약에서도 뽑고 해 가지고 우리 보통 토로 해 가지고 조제를 해서 약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유효기간이 많이 짧아집니다. 보통 한 뭐 한 달 내지 한 3 달 뭐 길어도 보관을 잘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길어도 한 6 개월 안에는 다 먹는 게 좋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그 폐기의 이유는 이게 뭐 효과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건가요? 물질의 변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의 본질은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가 보관상에서 햇빛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이제 흡수함으로써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그 분자가 아니라 그 분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타이레놀 조금 더 있다고 하나 더 먹어도 크게 별 문제가 없던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된다면 혹시 전혀 정말 용량도 잘 맞춰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딱 먹어야 되는 약인데 그런 약까지 이제 내가 나중에 먹게 된다면 전혀 모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통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을 조제를 하면은 이제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은 보통 그래도 몇 개월 내에 다 먹어야 되나요? 보통 한 3개월, 길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는 다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관도 중요한데요. 그게 햇빛이 잘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햇빛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늘한 곳에 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발암 물질이 생기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큐란 잔타 그런 약이 퇴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암 물질을 먹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럼 약을 받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냉장고 보관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또 그 약간 수분이 있으니까 또 물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온에 잘 보관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난 약을 우리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약을 버리는 방법이 약국에 가져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약국에서 약을 사지도 않았는데 뭔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약사님 좀 뵙기도 그렇고 이걸 그냥 들고 나오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약품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받아부터 이제 폐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귀찮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저희도 보건소에 갖다 준다거나 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실 때 조금 비닐에서 이 약 저 약에서 다 섞여도 상관없어요. 다 섞여 가지고 만약에 또 이런 PTP라고 하죠. 까 가지고 한 그런 약들을 좀 다 까 가지고 갖고 오시면 저희도 필요하기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저 PTP 포장에다가 조금 다른 것을 그냥 가지고 오면 또 저희가 또 그것을 다 분리수거해서 넣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도 저희 약국도 그냥 웬만하면 다 받고요. 갖고 오실 때 이런 약은 섞여도 좋으니까 다 하나하나씩 해서 그냥 비닐 안에 가지고 오세요 하면 대부분 또 그렇게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약을 제 생각엔 통째로 가져갈 것 같은데 그 통째로 가져가는 약을 그 가져가는 사람이 어쨌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사님이 그걸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작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종합병원에서 약을 엄청 받으셔 가지고 줄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약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안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찢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약이 섞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갖고 오신다면 저희도 폐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럼 그 약이라는 게 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캡슐 알약 같은 경우는 캡슐을 풀어서 그 가루를 분해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일반 감기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일을 까서 먹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분리해서 그 알맹이채로 가져다 드리는 게 약사님 입장에서 가장 편하다. 예, 그러면 제일 편합니다. 저희도 한 번에 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걸 보건소나 봉사무소에 갖다 주거든요. 이번 책에서 약 12개를 골라 주셨잖아요. 이제 약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류를 가장 많이 살린 약 1 위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단용포 항생제를 뽑을 수 있겠죠. 사실 항생제의 어떤 발명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을 준 사건입니다. 예,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개발될 때가 제2 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사실 그 약이 나오기 전에는 조그만 감염에 의해서도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정말
좀 위험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약을 보유한다는 거하고요. 약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이가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장미가시라든가 이런 데 그냥 우리 자연톡에서 산에 가다가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폐혈증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것들 치료할 수 있는 세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크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은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치료제를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치료제가 없고 이런 약이 없었다면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 항생제라는 게 참 말이 많잖아요. 뭐 남용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항생제가 이제 균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생제가 균을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 항생제면 다 죽으니까 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그 코로나19 때도 굳이 또 신약을 막 개발하고 지금도 계속 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 이제 그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항생제는 이런 세파기 항생제입니다. 예, 이런 약이 실제로는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항생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예, 크기도 다르고 생장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그게 맞춰서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당장 몇 년 안에는 문을 만들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문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래도 비교적 아주 빨리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항생제의 가장 효과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생제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세균만 이 항생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증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항생제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건가요? 감염 증상이죠. 이 감염이 될 때 세균성 감염 증상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긁힌다거나 비인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포도상 부균이라든가 많은 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쇄상 부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균이 있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항생제를 쓰게 된다면 불과 한 일 내지 2주일 안에 웬만한 균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치아를 빼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항생제가 탁월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발치라고 하죠. 치과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일분, 길면 5일분 정도의 항생제하고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균이 있고요. 그런 세균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를 드는 것이고,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서 이제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A핵도 있고 B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균하고 달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잖아요. 독감에 있을 때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이러스 약을 먹어야 되고요. 이 바이러스 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루 2번 먹는데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계속 다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죠. 독감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병원 가니까 독감입니다. 이거 타미플루 먹으세요 해서 처방을 받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약은 약 먹으면 독이야. 약 안 먹는 게 건강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보통 이제 약을 나올 때 꼭 독약지들 가죠.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지더라도 5일 동안은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약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조금 특별히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어떤 증상 때문에 약을 먹는 건데 그 증상이 사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안 먹어서 좋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게 되는데 그 정해진 약을 다 먹어야지만 사실은 내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감염제랑 특히 항생제,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이제 듣기로 사실 감기약은 약이 없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감기를 없앨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긴데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감기약이라는 걸 먹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도 좀 이야기했듯이 감기를 유발하는 것은 원인은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에서 들어왔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람의 인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질환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주는 대증적인 증상증 해열제라든가 거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이런 걸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낮춰주는 처방이 결국은 감기약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맥락에서 내가 이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참을 만해. 그럼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참을 수 있으면 또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면 옆에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콧물이 너무 줄줄줄 흐른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하면 좀 무리가 되겠죠. 사실 이런 약들은 그 증상이 있을 때만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내가 유익을 보는 거죠. 근데 정말 힘들 때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조금 그것을 쉽게 지나간다면 그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증상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된다면 그 말씀은 그런 약들은 내성이 생기진 않나요? 크게 이런 약들은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생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항생제가 처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에 그 후두가 붓거나 인두가 붓기 때문에 이무염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콧물 같은 경우도 좀 누렇게 되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균 감염이 있다라고 보고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맑은 콧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가래가 누렇다거나 콧물이 누렇다거나 이럴 때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아니고 이런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목에 가래가 낀다든지 뭐 콧물이 나온다 뭐 이럴 때 이제 코감기약 같은 걸 먹잖아요. 목감기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항생제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항생제는 그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은 항생제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꼭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반드시 처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는 약의 경우에 그래요. 바른한 항생제, 우리가 잘 아는 흐시딘이라든가 그런 바른 항생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항생제는 처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항생제를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다면 그것을 일수에 맞춰서 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약국이나 편의점 가서 그냥 사는 그런 일반적인 감기약에는 항생제가 없다.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내과 이런 데 가서 처방전에서 주세요 했을 때 그때 항생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병원에서도 이제 굳이 항생제가 필요 없을 때는 처방을 안 하겠죠. 근데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방이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대중 증상을 줄여 나간다면 훨씬 나에게 유익을 가겠죠. 그 해열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열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열제라는 게 열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내 몸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잡으려고 막 열을 내는데 이걸 해열제를 내린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특히 이런 거는 어머니들이 애들 키우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런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이 병원균에 대응하는 어떤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백혈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면역 세포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에 한 38도라고 하면 미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또 애기가 크게
뭐 미열이 있어도 38도라도 잘 녹는다.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물만 좀 잘 먹이고 또 좀 잘 지낸다면 뭐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38.5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열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가 좀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는 것은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거나 또 이제 좀 칭얼거린다거나 딱 좀 봐도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을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38.5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거나 우리 몸의 그 메커니즘으로 이해해 보면은 어쨌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 잡으려고 계속 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8.5도가 넘어서는 순간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계속 열이 올라 가지고 40도나 41도가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어떤 엄청 치명적인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미열 정도는 뭐 크게 뭐 걱정이 없다면 오히려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낫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간다 싶으면 빨리 약을 먹어서라도 열을 낮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항생제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약이 진통제인 것 같아요. 이거 진통제도 '아 웬만하면 안 먹고 참는 게 좋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통제도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약이란 것이 실제로는 안 먹고 사는 것이 제일 낫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몸살이 있는 경우 그러면 약을 먹어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테스트를 거친 약들이에요.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은 문의약품으로 나왔다가 많은 안전하다라고 보는 범위를 충족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적절하게 약을 써 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픈데 나는 절대 약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약 하나를 먹으면 금방 또 괜찮아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약을 잘 쓰는 경우죠.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뭐 계속 뭐 가슴이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 뭐 원인도 모르는데 계속 이제 약만 먹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진통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모를 통증에 그냥 진통제로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진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장기 내의 작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그 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는 상황에서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아 그럼 진통제는 이게 정말 통증만 우리가 못 느끼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뭐 다른 뭐 부작용이라든지 내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NSAID라고 하죠.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고 하면 해열, 진통, 소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내는 것이 이런 진통제인데요. 이 진통제는 단기간 쓸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장기간 쓰게 된다면 이 신장의 혈류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될 때 어떤 신혈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통제는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낫는데 만성 통증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이 또 다르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잘 보셔야 될 게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배를 가른다거나 장기를 드러낸다거나 뭐 아주 그런 좀 고난도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마치고 나면 그냥 자신이 이 통증을 느낄 때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너무 아픈 통증을 그냥 내가 뭐 가벼운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그렇게 버티기보다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아주 강한 약을 씀으로써 그 순간을 쉽게 버텨내는 것도 엄청나게 좀 슬기로움이죠. 그럼 이 반대로 이번에는 인류를 구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든 약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르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통을 위해서 양기비에서 추출해가지고 모르핀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유용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런 모르핀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펜타닐도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좀 대립이 되는 그 원중에는 이 펜타닐의 원료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펜타닐이 개발될 때는 이런 개신 수술이라고 해서요. 신장을 여는 수술에 아주 효과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장을 연다는 것은 엄청나게 좀 대수술이죠. 이 대수술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용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남용한다거나 이 펜타닐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죽게도 되고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카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인도 처음에는 코카콜라에도 들어갈 만큼 피로도 풀어주고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을 개선시켜주는 안데트 지방의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잎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고농축으로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마약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코카인을 통해서 그 국소 마취제도 개발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치과에 가면 마취제를 놓고 이를 뽑잖아요. 리도카인 같은 경우도 이런 약을 통해서 개발되었고 안약에 눈에 들어가는 안약도 국소 마취제가 이 코카인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질은 죄가 없는데 약은 죄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약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개발되었지만 이것이 나쁜 약이 되어서 이런 마약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약으로 된 거가 맞죠. 이런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명 인사분들이 이제 마약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마약을 접할 기회도 없고 접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유명인분들 진짜 상류에 계신 분들이 마약 파티를 하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약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 마약에서 왜 한 번 이게 하게 되면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가멸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이 이제 필로폰, 즉 일본 말로 히로뽕이라고 하죠. 이런 메스암페타민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취감을 느꼈을 때 뭔가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게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성적을 잘 받는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나름대로 이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일상적인 어떤 행복감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 이게 10,000, 100,000 전혀 어떤 정상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도파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번의 그 짜릿한 경험을 사람이 계속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해 왔는데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계속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계속 로또를 산다거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되지 않고 이제 생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나는 자제력이 좋으니까 한번 호기심이 많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계속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걱정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약을 타서 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강제로 주사로 마약을 투입한다든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음료에 누군가 마약을 타서 내가 마약을 접하게 됐어. 그럼 어쨌거나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약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한 번의 경험조차도 지속적인 중독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런 한 번 정도는 그냥 이제는 안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번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어떤 주기가 좀 '나는 뭐 가끔씩 해야지.'라고 하면서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마약으로 빠지는 경우를 본다면 '나는 뭐 주말에 심심하니까 그냥 마약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중독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그 클럽이나 이런 데 간다고 했을 때 뭐 따라주는 음료를 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잠시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몰래 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데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재활센터를 통해서 이런 그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메사돈이라든가 예 그런 재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중독성을 또 상쇄시켜 주는 약이 있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 중독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컨트롤 가능한 약인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하고 암 전문의분도 인터뷰를 하고 이제 암에 관련된 분들 많이 인터뷰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이게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양제나 건기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약사님께서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좀 이 암 환자분들이 찾는 약 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암 환자분들이 좀 검증되지 않은 어떤 민간요법을 좀 신뢰하는 경우가 좀 많죠.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뭐가 좋다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그게 나오죠. 암병동이라는 그런 솔제니친의 이런 소설이 나오는데요. 예 거기도 보면 이제 당시 구소련에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박꽃불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그 박꽃불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보면 부자입니다. 그 예전에 사약의 원료로 들어갔다. 그런 것을 먹어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군상이 나와요. 그 솔제니친이 직접 이제 소련의 그 타슈켄트에 있는 병원에 있으면서 사전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이 여러 가지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너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 암이 조금 정복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좀 그런 암 치료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훨씬 그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좀 더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암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뭐 진짜 열 몇 가지를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도 뭐 세네 가지는 드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약사님의 약국을 찾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많이 찾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분들에게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근데 암도 워낙 많아 가지고요. 또 암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좀 그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도 좀 잘 드시고 너무 어떤 소식을 한다거나 또 너무 어떤 그 특정한 음식을 뭘 드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 건강을 유지할 만큼은 잘 유지하는 그런 영양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하면서 또 그 항암 치료라든가 또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한 기초 체력들을 다져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제 뭐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방암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이 암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걸 가이드를 좀 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서 '아 이 암 환자 이거 먹어야 된대.'라고 해서 그 약을 찾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님 말씀은 이게 암종별로 다르고 또 암의 그 기수별로 다르고 또 그 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좀 보기는 힘들죠. 내 상황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내 암에 맞는 그런 것들 찾아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뭐 좀 대부분 이제 병원 이 암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많이
많이 좀 짜여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암세타라든가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보면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약을 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합을 썼을 때 보통 항암제가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최소 2개에서 4개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는 그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내 암 상태에 맞춰서 어떤 영양 상태라든가 부족한 부분,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뭐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약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식품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좀 뭐 많이 먹는다고 정말 뭐 간에 무리가 될 정도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약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에도 대부분 좀 있는 거예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등어라든가 연어라든가 이게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양이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독과 약은 용량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이제 과량이 됐다거나 너무 잔디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영양의 불균형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정말 간에 무리가 간다. 그런 약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간에서 해독을 시키니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어떤 즙을 먹는다거나 또 그리고 너무 고함량 영양제를 너무 장기간 먹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내 몸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개념은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D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인의 한 80~90% 이상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이런 거는 조금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내가 영양 상태가 좋은데 더 많이 채우게 된다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남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조금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창고형 약국, 뭐 대형마트형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국이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사회에서 뭐 입장을 밝힌 거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이제 약에 대한 남용이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제 그 창고형 약국을 만드신 분도 약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의 또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은 또 아니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뭐 소고기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고기를 쟁여놓고 먹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론을 또 하셨더라고요. 약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약값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전 가봤거든요. 그거 실제로 가봤는데 일단 약값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약이 또 많으니까 내가 좀 비교해서 좀 뭐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마트 문화에 좀 그 많이 적응해 있다 보니까 남대로 골라 가지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도 좀 저렴한 것도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또 너무 또 흔해지게 되면 접근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남용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아주 적당하게 먹어야지 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임의로 많이 과량을 먹게 된다면 이것도 용량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약사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약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거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마약도 너무 접근성이 좋은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는 게 진짜 양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이 양을 딱 지켜주는 게.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좀 잘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타이레놀의 하루 뭐 최대 용량이 4g이다. 뭐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지는 뭐 않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뭐 이런 타이레놀 처방정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도 한번 그런 것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걸로 이제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도 따라가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좀 더 전문적이고 이 몸에 조금만 더 양이 잘못 들어가면 인체에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접근성이 너무나 편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큰 약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게 되죠. 그 양이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어떤 약사님을 이제 제가 약에 대해 잘 모를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가 그 몸이 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몸이 좋아진 걸 느꼈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제를 자기가 챙겨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자기는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놀랐던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비타민 C의 그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는 이 권장량만 먹으면은 괜찮은 거다, 딱 괜찮다, 뭐 이 정도만 먹어야 된다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최소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먹어야지 내 몸에서 이제 뭔가 이게 약효가 돌고 하는 거지, 그 권장치라는 거는 그 이하로 먹게 되면 진짜 이제 병이 생기고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 권장량이라는 것은 결핍을 피하기 위한 최소 용량을 말하거든요. 사실 비타민 C도 권장량이 한 100cc 뭐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1000ml, 2000ml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그만큼 좀 이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거는 많이 빠져나가고 몸에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 가량을 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번도 그렇죠. 당뇨약을 꾸준하게 먹는 경우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B12번이 부족해지기가 쉽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약을 먹어서라도 최소 용량 아니면 좀 고용량을 먹어서라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비타민 B 6번, 9번, 12번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시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독성이 없는 물질로. 그렇게 되면 혈관이 크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T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량은 뭐 한 400 IU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B가 절대적으로 작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단위 한 5천 단위를 2, 3개월 정도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 용량으로 뭐 한 1000단위 정도 먹는 것을 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얼마의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많이 부족하면 과량이라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뭐 지금 넘친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비타민을 좀 과도하게 먹어도 이게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크게는 없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돼요. 특히 가임기 여성들 비타민 A를 너무 가량 먹는다거나 뭐 하루 한 10,000단위 이상을 뭐 꾸준히 먹는다거나 또 그 여드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아주 고단위 비타민 A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형아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 A, D는 또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B, C 같은 경우는 가용량을 먹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또 비타민 C를 또 너무 가량 먹으면 뭐 하루에 뭐 5알, 6알, 열알 먹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요로 결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제를 이제 챙겨 드시는 분들은 정말 그 본인들이 그 효과를 확실히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은 "야, 나 그거 먹어봤는데 똑같더라. 별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사님은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봄철 되면 청곤증도 많이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타민 B1이 치아민입니다. 치아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ATP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전환시켜주는 비타민이 없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계속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비타민 B1은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약이죠. 각기병의 원료가 되거든요. 각기병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다리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신경 증상이 일어나서 비타민 B1이 없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큰 개선적인 효과를 못 느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사람에게 그 영양소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비타민 같은 거를 이제 여쭤보면은 이제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GMP 인증을 받았다거나 성분 원료 비타민 C만에도 중국산, 영국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성분적인 부분들 그런 요소들도 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가요? 아무래도 먹을 때는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겠죠. 좀 더 엄밀하게 품질 관리가 된 것을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럴수록 또 가격도 비싸지니까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패도라는 게 있거든요. 산패가 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한번 깨물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비린내가 난다거나 뭔가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게 산패가 된 거거든요. 오히려 몸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질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어떤 업체들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낫기는 합니다. 오메가3라는 것을 이제 불포화 지방의 으로 된 것이 3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포화 지방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탄소의 결합이 그냥 1차로 된 걸 나타내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중결합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먹으면 혈관이 말랑말랑해지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막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의 어떤 반응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품질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DHA와 그리고 EPA의 함량이고요. 보통 어른 같은 경우는 한 1g에서 2g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3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오메가3 이제 캡슐이죠. 이제 알약 형태로 된 게 뭔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되게 냄새가 역하다거나 되게 냄새가 비린내가 심하다 이러면 이건 바로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 오메가3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싼 거를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함량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진짜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1차적으로는 오메가3 하면 그냥 DH와 EPA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3가 많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그린란드의 이 이누이트족 때문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덴마크의 어떤 학자가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에스키모, 그 당시는 에스키모죠. 요즘은 이누이트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뇌졸중도 덜하고 그리고 심장질환도 덜하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니까 먹는 음식에 연어라든가 바다 물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몸에서 이런 것들이 그 성인병, 북유럽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이 성인병이 많잖아요. 성인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메가3도 대부분 좀 많이 챙겨 먹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마취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취제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진통제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두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통제는 통증이 올라오는 것은 좀 줄여주는 거죠. 없애주는 것이죠. 근데 마취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그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취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상당히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또 마취제에는 기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맨 처음 나왔던 마취제가 아산화질소입니다. 웃음가스라고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 마취제가 개발되었을 때는 마취제로 쓰이지 않았고요. 놀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웃음가스를 그냥 들이마시면 사람이 실실 웃고 갑자기 좀 웃음가스러운 행동을 하고 춤을 추고 이런 어떤 파티라든가 어떤 공연에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엽 미국의 치과 의사가 이런 어떤 놀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 부딪혔는데 아픔을 못 느끼더라. 그러면 이를 뽑을 때 이 기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마취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마취제의 등장 이후로 수술이 굉장히 발전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발치에서 맨 먼저 사용되었고요. 사실 이를 그전에는 생리를 뽑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도카인이라든가 국소 마취제를 놓고 뽑기 때문에 약간 얼얼할 정도지만 예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이를 뽑아
뽑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1846년 미국의 보스턴이 그 당시 의학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에테르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테르를 이제 그 흡입을 해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외과 수술을 했어요. 목의 종양을 떼내는 수술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마취제가 공식적으로 의학에 이제 이런 공인을 받게 되고 싶어요. 진짜 그 마취제 등장 이후로 현대의학이 진짜 비약적인 발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과는 좀 어떻게 보면 의학의 병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내과 의사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발사가 이제 그 외과 수술을 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는 외과 수술은 그냥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뭐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외과 수술이었던 거죠. 요즘에 가장 핫한 약이 저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가 싶어요. 뭐 위고비도 있고 삭센다도 있고. 이런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뭐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작년에 이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있고요. 또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나는 효과가 없더라 뭐 그런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임상 데이터를 보면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5%의 어떤 감염 효과를 보이거든요.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나오기 전에는 자기 몸무게의 10%를 빼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정신과를 약을 먹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식욕을 억제해서 빼는데도 10%를 못 뺐어요. 100kg에서 10kg를 못 뺐던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는데 그것을 한 50 몇 주만 맞으면 100kg가 25%의 체중이 감량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 한 것이 더 효과가 좋은 약이 나와요.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감량 효과를 보이는 약들이 이제 머지않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맞는 게 힘들잖아요. 주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미국에서는 먹는 그 다이어트 약도 승인이 되었거든요. 가격도 더 싸고요. 주사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비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엄청나게 만성질환의 영역이었는데 이것을 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찰나를 우리가 목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과 그 이후의 다이어트 약이 완전히 세대가 바뀌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거의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이게 하나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덴마크의 그 바이오 기업이죠. 노보 노디스크가 뭐 바이오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미국의 일라의 릴리가 이런 약을 개발함으로써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것이 그만큼 비만 인구가 많고 그리고 살을 빼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약의 도움으로 빼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약을 그 대사증후군, 즉 비만이 아주 심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단지 미용을 위해서 살을 많이 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돈도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뭐냐고 하면 약을 그만두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살이 찌게 돼요.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즉 자신의 어떤 그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을 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약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정말 자신의 의지로서 이제 살을 빼지 못하고 정말 그게 초고도 비만이어서 건강에 위협이 되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나중에 요요 효과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살을 좀 빼는 것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약으로 해서 쉽게 빼보려는 생각은 어차피 되돌아간다. 아니 제 친구도 이제 전혀 뚱뚱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뭐 한 10kg 정도 쪘나 봐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마운자로를 맞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위고비, 삭센다를 다 맞아본 또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 좀 살 빼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 병원에서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 주는구나.' 그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뭐 좀 BMI 지수가 뭐 26 이상이고 뭐 그런 기준이 있죠. 뭐 그게 맞추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 다이어트가 훨씬 좀 쉬워졌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약사님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약도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사실 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약대에서도 그렇게 뭐 잘 배우지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바로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어떤 기전이라든가 과학적 원리라든가 또 임상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데 약의 역사를 저도 좀 계속 찾아보고 자료를 보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피임약의 역사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노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면 이 약의 개발은 조금 사회적인 그 기여가 엄청 크거든요. 예. 미국의 마가렛 생어라는 어떤 여성의 어떤 의지의 투쟁의 결과로 이 피임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간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약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약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엄마가 될지 안 될지를 정하는 것은 여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는, 즉 1960년대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는 그 임신에 의해서 여성의 삶이 많은 것이 결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 임신이 되면 학업도 중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해서 이 피임약을 내가 나와 가지고 정말 '지금은 내가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학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피임약이 뭐 그냥 뭐 이 여성이 배란 줄기가 어떻고 뭐 그런 식으로만 배웠는데 어떤 정말 '이 사회를 바꾸겠다.' 또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불이 어떤 이 사회가 이건 바꾸면 좋겠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회 억압이라든가 뭐 어떤 뭐 구속이라든가 감옥에 가고 그랬거든요. 피임법을 가르쳐 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잘못된 벽, 또 이런 사회 운동을 통해서 싸워야 됐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돈 많은 어떤 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후원자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쫓겨났던 뭐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그런 박사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쫓겨날 그 과학자 핑커스를 찾아가 가지고 약을 이제 개발하고, 또 이걸 또 임상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가 가지고 또 임상 시험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 피임약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 것을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어떤 뜻이 있으면 이런 많은 내가 그 약을 개발할 수는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그리고 여성의 삶을 바꾼 대표적인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약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피임약이라는 게 보통의 약은 원래 질병을 이제 고치는 데 기능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피임약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사회를 바꾸고 이게 진짜 인권을 신장시키고 '이렇게까지도 약이 세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다른 약과는 다른 느낌이랄까? 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먹는 약 중에서 고혈압약과 당뇨약이 있잖아요. 그 약들을 먹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먹어도 뭐 혈압이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안 먹어도 그대로고 먹어도 그대로다. 혈당도 이제 당뇨약을 먹었는데도 그대로고 안 먹어도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임의로 끊으시거나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 당뇨약이나 혈압약의 그 양을 또 조절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은 좀 이런 경우가 좀 덜하죠. 예. 예전보다 훨씬 약이 많이 좋아졌고요. 당뇨약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뭐 약을 먹으면 소변으로 칼로리가 빠져나가는 약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혈압약은 그래도 뭐 약을 하나가 만약 조절이 안 되면 또 다른 계열의 약을 넣어서 또 조절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조절이 되고요. 당뇨도 좀 심한 당뇨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약이 더 좋아져 가지고 웬만하면 조절이 되고, 뭐 안 되면 인슐린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이 체제는 있을 수가 있겠죠.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요즘은 더 새로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주 낮은 LDL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임의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계속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혈당 수치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약사님께서 만약에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약사님께 이제 "너가 만들고 싶은 약을 내가 만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좀 이런 약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약이 있으신가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추세가 또 그런 추세죠. 그런 유전자 치료제. 예전에는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런 치료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또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약들은 진짜 거의 뭐 세계적인 인식들이 첨단 사업은 전 세계의 두뇌들이 뛰어드는 사업.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특이점을 느낀 게 뭐냐면은 한의사분을 인터뷰하면요. 냉장고에 한약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영양제나 비타민을 안 드시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약을 다려 가지고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 약사님도 이제 인터뷰 제가 해 보면은 각자 자기가 꼭 챙겨 먹는 뭐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약사님께서도 내가 이제 살아 보니까 우리 현대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결핍되기 쉬워서 내가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먹는다. 뭐 특별히 챙기시는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좀 챙겨 먹고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의 어떤 그 등푸르등산을 계속 먹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조금 고함량을 챙겨 먹는 편이고, 그리고 비타민 B 고함량을 또 챙겨 먹는 편입니다. 왜냐면 또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용도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모시스테인을 이제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비타민으로 또 이제 그것을 또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비타민 T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타민 D에 의해서 이 피부에서 원래는 만들어져야 될 것이 많이 못 만들게 되거든요. 비타민 D도 보충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이라든가 어떤 그렇게 보충하기 힘든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 뭐 한 번에 다 드시나요? 어떻게 언제 드시나요? 보통 저는 한 오전 정도나, 아니면 보통 밥 먹고 나면 좀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챙겨 먹는 편이긴 해요. 그게 뭐 식후 30분 뭐 이렇게 정해 놓고 드시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는 보충해 주는 개념이라서 뭐 크게 어떤 시기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예. 약에 따라서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전에 먹어야 부작용이 덜하고, 예전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뭐 밤에 먹어야 효과가 좋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충해 주는 개념이라서 크게 내가 생각날 때 먹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 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쓴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 약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 책은 단지 그 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논리만 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 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뒤섞였던 그런 투쟁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또 드라마틱하게 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맨 뒤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 어디까지 왔는데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정승규 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